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끔찍한 기억입니다. 제 평생 모은 돈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믿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 등기부 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도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집을 판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제 20년 지기 친구의 조카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아내는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올해 65살 김민호라고 합니다. 2017년에 은퇴했으니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평생을 부품 납품 관리로 일했습니다. 특별히 잘 나가진 못했어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제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꼼꼼히 김 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서류 하나 결제받을 때도 3번씩 확인하고 가계부는 10원 단위까지 맞춰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 같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는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제 나이 60이었죠. 은퇴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전세와 월세로만 살았습니다.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정작 저희 집은 없더라고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2억, 그동안 모아둔 돈 1억을 합치면 딱 3억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집 하나 장만해요.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전세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우리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박종철이가 있었습니다. 저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수원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종철이가 그러더군요. 민호야, 마침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왔어. 우리 조카가 파는 건데 깨끗한 집이야. 너한테 딱이야. 처음엔 좀 망설였습니다. 친한 친구 소개라고 해서 대충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종철이가 계속 말하더군요. 야, 내가 너 속일 사람이냐? 내 조카 집인데 내가 확실하게 보증한다. 등기부 등본도 완전 깨끗해. 그 조카라는 청년, 이름이 박민준이었습니다. 35살쯤 됐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지는 청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이 집에서 5년 살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회사를 부산으로 옮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참 진솔해 보였습니다. 집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5층짜리 빌라의 3층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25평, 남향, 베란다에서 수원화성이 보이는 전망까지 좋았죠. 2009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10년 정도 된 상태였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딱 3억 원. 제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등기부 등본을 3번 확인했습니다. 제 성격상 당연한 일이었죠. 소유권은 박민준 명의로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가압류도, 압류도, 가등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클린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종철이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깨끗하다니까? 저는 그날 계약금 3천만 원을 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중도금 1억 원을 주고 그 뒤에 잔금 1억 7천만 원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이 생생합니다. 2019년 12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던 날이었죠. 아내는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우리 집 생겼네요. 이제 전세 만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겨우 이만한 집 하나 장만했지만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동네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봤습니다. 우리 집이 있으니까 장 보는 것도 다르네요. 이제 이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며 웃는 아내를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수원화성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해져서 화성연무대 앞 정자에서 장기도 두고 커피도 마셨죠. 그때 만난 어르신 중 한 분이 75살쯤 되셨는데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김 씨, 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분 말씀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새 집에서 맞는 첫 설날을 맞았죠. 아들 둘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아버님, 이 집 정말 좋네요. 전망도 좋고 깨끗하고요.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제 집 한 채는 마련했다.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2020년 6월, 이사 온 지 딱 6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국민은행 법무팀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출 권유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법원 소송 서류였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전 소유자 박민준이 2018년 5월에 본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복원하고자 함. 한마디로 제가 산 집에 1억 2천만 원짜리 빚이 걸려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당장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깨끗했던 등기부 등본. 근저당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친구 박종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철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조카 집에 빚이 있다고 은행에서 소송을 걸었어. 그런데 종철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확인했잖아. 등기부 등본 깨끗했잖아. 그 말투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야, 내 조카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연결해줘.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종철이가 말하더군요. 그게 민준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뒤로 연락이 잘 안 돼. 내가 찾아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심장이 약한 편이거든요. 혈압도 높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국민은행 법무팀으로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 2018년 5월 3일에 박민준 씨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근저당 말소 등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대출금이 한 푼도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위조된 겁니다. 서류 위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하더군요. 박민준 씨가 은행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위조해서 마치 대출을 다 갚은 것처럼 등기소에 제출한 겁니다. 등기소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기 때문에 위조를 걸러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근저당이 말소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니 저희 은행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은 뭡니까? 저는 정식으로 등기소에서 떼온 서류를 확인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근저당이 말소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위조된 서류로 말소된 거였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원상복구하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선의로 산 집인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건 김 씨와 박민준 씨 사이에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 은행은 돈을 못 받았으니 담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억 원. 제 평생을 모은 돈.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만 보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집 빼앗기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희 부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친구 종철이에게도 계속 연락했죠. 종철아, 내 조카 어디 있어? 당장 찾아내. 하지만 종철이도 난감해하더군요. 민호야, 미안해. 나도 민준이한테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 부산에 있는 회사로 연락해봤는데 거기도 이미 그만뒀대.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건 아닐까? 박민준이 일부러 근저당을 위조로 말소하고 그 집을 깨끗해 보이게 만들어서 저한테 판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민원을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기인지 민사 문제인지 애매합니다. 박민준 씨를 찾아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경찰은 박민준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부산에서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며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타깝지만 이 경우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의의 제3자라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위조로 말소된 근저당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3억을 주고 산 집인데 빼앗긴다는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박민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찾더라도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은행을 상대로 한 근저당 무효 소송, 다른 하나는 박민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저는 법정을 들락날락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저는 졌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원고 김민호는 선의의 매수인임은 인정되나 피고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은 위조에 의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의 근저당권 복원 청구를 인용한다. 저는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졌습니다. 다시 상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 저는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그날 법원 계단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5살 노인네가 법원 계단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은 즉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경매 감정가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3억에 산 집이 2억 5천으로 평가된 거죠. 거기서 은행 대출금 1억 2천을 빼면 제게 돌아올 돈은 고작 1억 3천만 원. 3억을 주고 산 집에서 1억 3천만 원밖에 못 건지는 겁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으로 쓴 돈이 3천만 원. 결국 제 손에 남는 돈은 1억 원뿐이었습니다. 2022년 3월 경매가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아내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딱 2년 살았네요. 이 집이 정말 좋았는데.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남은 돈 1억으로는 수원에서 변변한 전세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였죠. 내 집에서 다시 전세로, 그것도 좁은 오피스텔로 쫓겨나다니.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더 가슴 아픈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등기부 등본도 안 보고 집을 샀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3번이나 확인했어. 깨끗했다고.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큰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왔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솔직히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합니다. 아버님들이 이렇게 되시면 저희가 부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짐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값과 치료비가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집 사자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확인 못한 게 문제지.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와중에 박민준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민준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한 건, 인천에서 한 건, 총 3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뒤 서류를 위조해서 근저당을 말소하고 그 깨끗해 보이는 집을 팔아넘기는 거였죠.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결국 박민준을 찾는 것도 요원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없으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짜리 승소 판결문만 덩그러니 제 손에 남았습니다.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친구 박종철이었습니다. 저는 종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조카가 사기꾼이라는 거 진짜 몰랐어? 정말로? 종철이는 머리를 싸매고 울더군요. 민호야, 나도 당했어. 민준이가 낮에 시도시 계속 편집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민준이 그 자식이 나한테도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 종철이도 조카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종철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제대로 확인이나 했어? 내 조카라고 믿고 덥석 계약했잖아. 종철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보상해줄까? 하지만 종철이도 변변찮은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보상해줄 능력도 없었죠. 2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종철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종철이도 제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종철이도 억울할 거예요. 조카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는 거야. 자기 조카라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한테 권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2022년 여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다니.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를 믿고 집을 샀는데 그게 사기꾼의 위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다니. 한 번은 수원화성 성곽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편할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손주들이 있잖아. 그날 밤 손주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초, 경찰에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박민준이 태국에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자식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내 돈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2023년 6월, 박민준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기로 번 돈은 모두 태국에서 도박과 유흥으로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박민준을 직접 봤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민준은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박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욕지거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년 징역? 그게 끝이야? 내 평생이 날아갔는데 그 자식은 5년만 살면 되는 거야? 그 뒤로도 제 삶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아내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혈압약도 먹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집을 샀더라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는 퇴원 후에도 한쪽 팔이 약간 마비되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 거래할 때 제발 조심하십시오. 첫째, 등기부 등본만 믿지 마십시오. 추가로 등기필 정보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판매자에게 요구하십시오. 둘째, 계약하기 전에 직접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이 집에 대출이나 담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등기부에 없어도 실제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거래 권리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이건 제가 몰랐던 건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 보험은 만약 등기가 위조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좀 들지만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20년 친구의 조카라고 믿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만약 숨겨진 담보나 채무가 있을 경우 전액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넣으세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하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놓치는 부분을 잡아냅니다. 일곱째, 너무 급하게 계약하지 마십시오. 판매자가 빨리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이 관심 있어요 라고 재촉해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덟째,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어보세요. 위장 전입이나 명예 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더라면 저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등기부 등본만 깨끗하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계약할 때 유독 급하게 서두르더라고요. 김 사장님, 제가 다음 주에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서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친구 조카라는 말만 믿고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 가격도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시세가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인데 박민주는 3억에 판다고 했거든요. 김 사장님은 삼촌 친구시니까 싸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오히려 고마워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미끼였던 겁니다. 빨리 팔아서 도망가려고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거였어요. 2024년 봄,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박종철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종철이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보자. 저는 처음에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한 번만 만나봐요. 종철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만난 자리에서 종철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조카가 그럴 줄 몰랐어. 나도 너무 괴로워서 부동산 중개업도 그만뒀어. 종철이는 제 사건 이후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가게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종철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종철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다 지나간 일이야. 종철이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그날 이후 종철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남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해요. 종철이도 피해자예요. 아마 아내 말이 맞을 겁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강화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는 계약할 때 더 많은 서류를 확인하고 위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생겼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조심하는 겁니다.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도 위조될 수 있습니다. 은행 서류도 위조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사실 때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저는 혼자서 빨리 결정하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소개해줘도 의심하십시오. 의심이 신뢰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친구를 믿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저는 비록 돈을 못 찾았지만 그래도 범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좁은 오피스텔에서 삽니다. 아내는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 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겁니다. 부동산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서류도 위조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할 줄 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집을 사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